한국? 저급한 나라 그만 이야기하세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모스크바 대학의 한 저명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인 할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충격적인 행동에 러시아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가락을 따뜻한 커피잔 주위로 감싸고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송이들이 모스크바의 겨울 공기를 통해 작은 발레리나들처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너무 차가웠어요. 제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처럼요. 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이고 제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저는 러시아 외무부의 이반 스미르노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키 큰 체구는 두꺼운 양모 코트로 감싸여 있었고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에 보였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곧장 제 테이블로 향했어요. 박 교수님, 제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져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책을 내려놓았어요. 이반은 결코 가벼운 대화를 위해 그냥 들르지 않아요. 항상 의도가 있죠. 괜찮을까요? 그는 제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말했어요. 비록 특별히 환영하는 기분은 아니었지만요. 채점할 과제와 준비할 강의가 있었거든요. 이반은 커피를 주문한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어요. 듣고 있어요. 그는 눈을 제게서 떼지 않고 말했어요. 이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협력해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가 재건에 있어 우리의 가장 좋은 동맹국이 될까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커피를 응시하며 김이 곡선 패턴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10년 전, 심지어 5년 전만 해도 제 대답은 달랐을 거예요. 중국, 아마도 인도를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고 제 자신의 확신에 저조차도 놀랐어요. 이반의 눈이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밝아졌어요. 바로 그거죠. 제가 그들에게 계속 말해왔던 것과 정확히 같아요. 저는 그런 열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최근 많은 러시아 관리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제가 항상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요. 러시아에서 한국을 떠나 그들의 일원으로 자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제 할아버지 박재영 씨는 스탈린 시대에 강제로 이주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고통을 뼛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한국 유산과 거리를 두었어요. 세계에서 실질적인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작고 멀리 떨어진 나라와 연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일 뿐이야. 할아버지가 고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세계 정치에서 중요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거인들 사이에 서기에는 너무 약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곤 했어요. 차를 따르실 때 그의 풍화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지연아, 너는 많은 책을 공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구나. 한국은 주변에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어. 한국만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그가 그저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고요. 1990년대 초 제 첫 한국 방문은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거리는 붐볐고 건물들은 평범했어요.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는 고향인가? 이것이 그가 내가 자랑스러워하길 원하는 것인가? 하지만 지금 이반과 마주 앉아있는 저는 한국의 기적 같은 30년을 기억해요.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문화적 무명에서 글로벌 현상으로. 당신의 생각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이반은 열정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왜 한국인가요?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누구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해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경제 강국으로 한 세대 만에 성장했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재탄생시켰죠. 이반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 역사적 부담이 없죠. 그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정확해요. 영토 분쟁도 없고 쓰라린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 달리 한국은 러시아에 지정학적 위협을 가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매혹의 원천이 되었고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저를 볼 수 있다면 미소 지으실 거예요. 그는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언젠가 네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 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려 모스크바를 하얀 눈으로 덮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서울의 밝은 네온 불빛, 부산의 효율적인 조선소, 삼성과 LG의 기술 캠퍼스를 보고 있어요. 저는 잊혀지기를 거부하고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주저앉기를 거부한 나라를 보고 있어요. 제가 연단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회의실은 목소리들로 떠들썩했어요. 연례 유라시아 개발 정상회의는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았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고위군 장교들, 비싼 정장을 입은 정부 관리들, 그리고 저와 같은 학자들이 한 지붕 아래 모였어요. 저는 국방부의 세르게이 노보센코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넓은 어깨와 군인다운 자세는 어떤 군중 속에서도 그를 쉽게 눈에 띄게 했어요.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는 방향을 바꿔 곧장 제 연단으로 향했어요. 박 교수님, 제가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군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져 여러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노보센코 장군님. 그는 연단에 기대며 말했어요. 교수님의 최근 인프라 개발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분석이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르게이 같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교수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바로 지난달 저는 제 다음 책을 위해 세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확해요. 그는 열정적으로 연단을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에서도 일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확장?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건설 회사들은 많은 주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어요. 참여요? 세르게이가 웃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이끌어왔어요. 이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엔지니어링 과제 중 일부이고 한국 기업들이 그것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5년 전 저는 그의 열정을 과장으로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연구는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화된 거의 인프라도 없던 나라에서 한국은 어떻게든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변모했어요. 세르게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의 목소리는 속상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건설 산업은 소련 붕괴 이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전쟁 후 우리는 한국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뚜렷한 대조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러시아 지방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과 가장 복잡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는 기본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극한 기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모든 환경에서 자신들을 증명했어요.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말했어요. 사막의 열기, 열대의 습기, 북극의 추위. 세르게이의 눈은 이제 강렬했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완성해요. 우리 러시아인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었어요. 바로 그때 크렘린의 고위관리인 미하일 바실리에프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의 얇고 귀족적인 얼굴은 항상 그랬듯이 진지했지만 오늘은 그의 눈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게 맞춤된 정장을 바로잡으며 물었어요. 두 분이 한국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노보센코 장군님이 방금 한국의 건설 역량을 칭찬하고 계셨어요. 미하일은 그의 얇은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한국 기술은 단지 건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완전한 선물 세트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첨단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10년 전 저는 그러한 발언에 눈을 굴렸을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한국 제품이 단지 일본이나 서양 상품의 더 저렴한 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자동차, 조선, 전자, 통신, 의료기술, 생명공학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있는 자부심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어요. 미하일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의 삼성폰이 제 아이폰보다 더 좋아요. 제 현대차는 제 동료의 BMW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대통령도 동부개발회의에서 한국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연설을 보던 것을 기억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의 특징적인 엄격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선언했어요. 우리의 극동개발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로부터 나온 그 말들은 단지 빈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계산된 전략을 반영했어요. 서방과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쪽, 특히 한국을 향해 재건과 회복을 위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기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며 한국의 고대 공학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기, 놀라운 물시계, 일본 해군을 물리친 거북선들. 그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건설자와 발명가였어. 우리는 단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그의 이야기를 노인의 향수 어린 과장으로 무시했었어요.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해 모두 웅성거리는 러시아 엘리트들로 가득 찬 이 방에 서서 저는 할아버지가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예언하고 있었어요. 회의 진행자가 5분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자리에 앉아야겠네요. 저는 세르게이와 미하일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앞줄로 걸어가면서 미하일이 속삭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박 교수님,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당신의 조상의 고향이 러시아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한국 유산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상한 새로운 감각을 느꼈어요. 자부심이요. 박 교수님, 제 책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대학 복도에서 돌아섰는데 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인 나타샤가 제 동아시아 정치에 관한 최신 출판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책이 아니라 어떤 K-팝 그룹의 이름을 한글로 쓴 그녀의 티셔츠였어요. 멋진 티셔츠네요. 저는 그녀의 책에 사인하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BTS 아세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책을 돌려주었어요. 음악 그룹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대답했어요. 그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에는 놀라운 드라마, 영화, 패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나타샤가 수업에 서둘러 가는 동안 저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놀란 채로. 제가 그녀 나이였을 때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물론이죠. 미국 영화?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 문화? 그것은 거의 인식조차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요. 그날 나중에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큰 슈퍼마켓에 들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미닫이 문을 통과했을 때 저를 맞이한 첫 번째 것은 한국 제품의 거대한 진열대였어요. 초코파이, 라면, 김치, 그리고 소주병들로 가득 찬 선반들. 러시아 쇼핑객들이 군중을 이루어 자신들의 바구니를 채우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는 우리의 위를 통해 우리 마음을 정복했네요. 제가 한국 섹션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산원이 농담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러시아인이라고 정정하려고 했지만 스스로를 멈췄어요. 왜 제 유산을 부정할까요? 뭔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초코파이 한 팩을 집어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간식이었죠. 그는 한국 제품이 여기서 희귀했을 때 그것들을 수입하는 모스크바의 특별한 가게까지 3시간을 운전하곤 하셨어요. 이제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처음 시도해보세요? 제 옆에 있던 나이든 여성이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좋은 취향을 가지셨군요. 그녀는 웃었어요. 제 손자들은 이제 다른 쿠키는 먹지 않아요. 한국 간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전부예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 나아갔지만 그녀의 말은 제게 남았어요. 한국 문화가 언제부터 러시아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걸까? 저는 한때 한국 문화 수출에 대해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기억났어요. 팝 음악과 바보 같은 드라마,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위대한 러시아 문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저와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화는 다양하니 꼭 앞설 필요는 없단다. 이제 저는 그가 의미한 바를 이해했어요. 저는 크렘린의 미하일 바실리예프가 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고위 관리들은 보통 보조원들이 쇼핑을 하게 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요. 그는 TV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소련 시대에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 달성하려 했던 것을 10년 만에 이루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너무 로맨틱하고 교육과 가족에 헌신적이에요. 근처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나이든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러시아 남자들과는 다르게요. 미하일과 저는 눈길을 교환하며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것들이 현실이 아닌 드라마의 고정관념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문화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한국산을 보면 이제 그들은 품질과 신뢰성을 생각해요. 미하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싼 아시아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뀐 것은 단지 한국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었어요. 그는 맞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에서 그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는 제가 보는 곳마다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변모했어요. 우리 대학의 한국어 수업은 지원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번 학기에 3개의 새 섹션을 추가했는데 즉시 가득 찼어요. 미하일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딸이 그 학생 중 하나예요. 그녀는 내년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제가 초코파이를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어떤 한국 예능 프로를 보며 함께 웃고 있는 TV 주위에 모여있는 카페를 지나갔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K-팝 댄스 동작을 연습하는 두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들 옆에는 한 소년이 친구의 한국어 플래시카드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5년 전 제 교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빈 시선을 받았던 때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즉각적인 인식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문화는 우리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만지는 방법이란다. 그가 떠나도록 만들었던 나라는 러시아로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정치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래, 이야기, 음식,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서요. 우리의 재건 비용 추정치는 엄청납니다. 이반이 테이블 건너편으로 저에게 자료를 밀며 말했어요. 저희는 러시아 외무부의 개인 방에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벽은 칙칙한 베이지색이었지만 우리 사이의 빨간 서류는 중요성으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모스크바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열고 그 숫자들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전사한 군인 가족들을 보상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금액, 새로운 주택, 병원, 학교를 위한 끝없는 수치들. 불가능하다고요? 이반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켰어요. 서방의 제재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단되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을 찾고 계시는 이유를 이해하겠네요 라고 말하며 저는 납득했어요. 이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단지 또 다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냈어요. 파괴적인 전쟁 후에 현대적인 경제를 처음부터 건설했어요. 이반의 눈에 있는 절박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러시아, 북한 삼각형 모델이 흥미로워지는 거죠. 이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당신도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델은 최근 러시아 정책 서클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남한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공급하며 러시아는 자원과 시장을 기여할 것이었어요. 함께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었어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은 이미 러시아 건설 현장에 있어요. 저는 세르게이 노보센코가 마지막 회의에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재건을 위해 이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결합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5년 전 저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환상으로 일축했을 거예요. 국제관계는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전에는 문제만 보았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 누구보다 고난과 회복을 이해해요. 그들은 전쟁, 빈곤, 경제 위기를 겪었고 매번 더 강해졌어요. 이반은 저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르게 들려요. 그의 관찰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보였나요? 제 관점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나요? 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전화기가 대학에서 온 메시지로 울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빠르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의에 늦었네요. 이 논의는 추후에 더 하시죠.
이반은 문서들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강의실로 가기 위해 눈 덮인 캠퍼스를 서둘러 가로지르는 동안 제 마음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러시아 협력은 단지 인프라 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재상상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가득 찬 강의실에 들어가며 참석률에 놀랐어요. 분쟁 후 재건, 동아시아 영향이라는 저의 강의가 갑자기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되었어요. 열정적인 얼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책임감의 물결을 느꼈어요. 이 학생들은 러시아의 미래 국제관계를 형성할 것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서 글로벌 리더로 변모했는지 논의할 거예요. 즉시 한 손이 올라왔어요. 박 교수님, 러시아 관리들이 이제 한국을 슈퍼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 아버지는 경제개발부에서 일하시는데 그는 모든 회의에서 한국이 언급된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다들 알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화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관리했는지를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방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빠르게 노트를 작성하며 그들의 눈은 관심으로 빛났어요. 그들은 단지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수업 후 작은 그룹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았어요. 한 학생, 드미트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머물렀어요. 교수님, 그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국에서 싸우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인들이 자신이 만난 가장 터프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강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가장 결단력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드미트리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교수님은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결단력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기술 이전이나 투자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근본적인 것 마인드셋, 정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불빛이 모스크바 눈 위로 반짝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핸드폰은 대학 총장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저는 상당한 자금과 지원으로 새로운 러시아-한국 협력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고 그가 떠나도록 강요받기 전 한국에서의 그의 어린 시절 마을의 바랜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공부해온 한국의 경제 기적에 관한 현대적인 책과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이미지들 사이의 대조는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의해 패배하기를 거부하고 트라우마를 승리로 전환하고 자신들을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변모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가 한국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반도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제 고향을 무시하던 것에서 깊은 감사로. 할아버지는 내내 옳았어요. 한국의 힘은 건물, 기기 또는 팝송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들도 인상적이었지만요. 그것의 진정한 힘은 그것의 회복력,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복잡한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에 있었어요. 제 가족이 떠나도록 강요받았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도망쳐 온 나라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는 이 두 세계의 교차점에 서서 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회의론자가 신봉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